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물리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홍상태입니다. 여러분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또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도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시차별로 파일에다가 녹음 파일을 드릴 테니까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의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도 좋고 아니면 사이트로도 좋고 또한 정상적으로 수업 받았을 때 수업이 개시될 때 그때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1차 교환으로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및 미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타이틀이 두뇌와 인류 문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구가 45억 년 전에 사실상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출현해서 문명이 시작된 것은 BC 30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이 태어나서 그 문명을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을 개척해 가면서 쭉 극복해 왔지만 AD 1세기에는 실제적으로 인간 수명이 20세 정도, 즉 다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가축이라고 그러네, 짐승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뭡니까?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동안에 우리 인류가 계속적으로 문명을 개척하고 관리하고 극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시대까지 왔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문명을 활용하고 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개발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근 근자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여지까지 인류가 태어나면서 생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문명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이 기술들이 특정 기술 혁신이 개발됨으로써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기술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진영형을 통해서 진영형 문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발견해서 또 다른 어떤 문명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 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의 인류 문명을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어떤 문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해서 그거를 동력을 얻어서 어떤 우리 이 산업 문명을 변화시켰고요. 2차 산업은 그의 전기를 개발해서 그거를 자동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동력을 일으켜서 생산성을 혁신시키는 이런 과정이 바로 2차 산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3차 산업은 이제는 그런 어떤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축적해서 컴퓨터로 데이터하고 그걸 응용하고
응용을 통해서 자동화 생산 라인이라든지 업무를 자동화하는 어떤 그 단계가 바로 정보화를 통해서 자동화 단계가 바로 3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4차 혁명 시대는 뭐냐면은 컴퓨터의 연산작용에 의한 그 데이터들을 연산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지능형 정보 기술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하고 또는 결과값을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능화된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능형 정보통신 기술이다. 정보관리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걸 반증한다고 그러면 5페이지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화의 그 2대 요소는 데이터들을 집적화해서 그거를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능화 2대 요소다.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수입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취득하고자 하는 이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지까지의 노하우라든지 축적된 데이터들을 쭉 비축하면서 지식을 축적했는데 이거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를 선을 이어서 어떤 그 결과값을 유치하기 위한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 빅데이터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 7페이지에 보시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진행형을 통해서 스스로 도출하고 결과값을 유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여지까지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조합시켜서 하나의 원하는 값을 도출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형 이 4차 혁명 시대가 아닌가, 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의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값들을 도출하는 것들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뭘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는 어디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4차 혁명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영형 정보 시스템이 4차 혁명의 이룰 수 있는 그런 팩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지까지의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원하는 값들을 도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IBM에서 개발한 게 체스 전용 컴퓨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스 전용 컴퓨터는 1초에 10억 개의 이 경우의 수들을 조합해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 세계 챔피언에게 승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여지까지의 체스의 어떤 단계별로의 경우 수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그거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측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경우의 수를 조합해 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죠? 체스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발견하고 인공지능을 유추해가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네 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게 4대 천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딥러닝 컨트롤을 연구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레쿤 뉴욕대 교수라든지 이분은 페이스북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제프리 힌터도 토론토 대학 교수시고 그 다음에 조지아 벤지오라는 분은 몬트리올대 그죠? 그 다음에 앤드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 인공지능학을 연구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가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딥러닝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이 응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발을 했느냐 정의를 한번 본다 그러면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신경망, 인공신경망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로 정의를 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강아지하고 개하고 또 개들의 어떤 형태라든지 자세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세들을 쭉 데이터들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1차는 사이즈별로 나눌 수도 있고 형태별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발톱 수라든지 아니면 발의 형태라든지 이런 어떤 기어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2차는 또 그에 대해서 털 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거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요런 형태는 개 그룹이구나. 요런 형태는 고양이 그룹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개 중에서도 이 개는 어떤 종류고 어떤 품종이다. 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신경망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증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수를 가지고 최적의 개수를 결정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게 분류는 쉽게 말씀드리면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단계를 분류하거나 또 재분류 산정하거나 계산 후에서 이제 그거를 등급별로 아니면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이런 분류 과정,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 수집 과정, 분류 과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과정, 이런 어떤 과정들을 신경망의 어떤 판별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신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아지의 형태, 강아지의 눈썹 형태, 귀 형태, 또 고양이의 귀 형태, 얼굴 형태, 또 서 있는 모습, 앉은 자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1단계는 사이즈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형태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눈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얼굴 생김새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별 쭉 단계별로 해서 결론적으로 얘는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결과값을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의 그 체스의 관리 기술들을 쭉 수집을 해가지고 그 여러 경우의 수를 단계별로 거쳐서 그러니까 13단계를 거친다네요. 13단계를 거쳐서 이런 경우에는 조그서트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후퇴를 할 것인가 전진을 할 것인가 뭐 아니면 넘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관리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은 승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뉴런 네트워크의 이론을 통해서 알파고의 어떤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봐주세요. 어떤 정보를 두면 수만 가지의 이 첫 번째 그죠? 위에 상단에 수만 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또 이 단계의 수많은 단계의 경우 수를 놓고 그다음에 체제관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도 왜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떤 그 경우의 수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그 중에서 체제관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단계의 어떤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그 다음에 다섯 단계는 체제관을 도출을 해서 그러면 체스의 경우 어디다 놓을 것인가 어디가 놓으면 승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 게임마다의 이기는 수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최종값을 이 도출내는 알고리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알파고가 이렇게 개발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물이라든지 여지까지 인류가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접목해서 앞으로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필요할 거고 또 그 기술 요소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우리 문명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4페이지 인공지능형과 로봇.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로봇은 단순한 3차 산업의 자동화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팩터만 지어주면 그 기능만 수행했었는데 반복적인 기능만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로봇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로봇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사람보다도 계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고도 하고 인지도 시켜서 이거를 사람들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들을 도출해 가지고 그거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갖춘 게 바로 인공지능형 로봇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도 말도 하고 스스로 주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기도 하고 드론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자율주행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차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로봇가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제 어쩌면 사람의 일정한 수준까지도 지적 수준까지도 가미되는 어떤 그런 어떤 슈퍼 로봇도 될 거고 로봇가 개발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의 인류는 어쩌면 위기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회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기냐 기회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자동화가 아니라 이제는 주어진 값만 해결하는 게 로봇들이 주어진 값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학습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어떤 지능형까지 포함된 그런 어떤 이 로봇가 되는 그런 부분이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하고 상황도 이해를 시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체 능력을 갖춘 이런 어떤 인공지능형 로봇가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로봇가 이게 뭐 공중으로 날고도 하고 줄도 타고 그 다음에 뭐 달리기는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스스로 조합을 통해서 흩어지거나 집산되거나 또는 모여서 하는 군집을 이뤄서 또 다른 어떤 이 제품이 되고 이런 어떤 그 로봇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율주행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도 주행, 뭐라고 그래요? 주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자율 운항이 되는 어떤 드론, 이런 부분까지도 인공지능 로봇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현실화되는 어떤 이런 시대에 와 있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는 여지까지의 어떤 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AI 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능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가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그림에 보신다 그러면 IoT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데이터를 딱 다양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클라우드 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연산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능을 가미를 해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홈시어터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케어라든지 법률 케어라든지 다양하게, 그죠?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게 뭐예요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 물류 부분에서는 교통 물류 부분은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까라고 보신다 그러면 자, 뭐예요? 저기 키바라는 것들을 보셨죠? 키바처럼 오른쪽에처럼 이런 어떤 물류센터에서도 이 셀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보관도 되고 자동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부분. 또 왼쪽에 보시면 지게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도 자율주행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이 물류센터에서 보관도 하고 피킹도 하고 그 다음에 운반도 하고 이런 어떤 주행자 장치가 되어 있고 생산 라인에서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차, 지금 AGV가 하고 있지만 AGV의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컴퓨터로 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센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 구간만 이렇게 운반을 하거나 주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해서 그에 대한 재고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스스로 재고를 파악해서 공급해주는 어떤 라인별로 공급해주는 이런 어떤 지능형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고요. 그 오른쪽에 그 차량을 보면 무인 차량인데 이 차량들이 이제는 뭐예요? 앞차하고 센서라든지 거리라든지 서로 정보를 주고가면서 일정한 어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간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자율주행하면서 공급을
운행을 운송을 하는 이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도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조만간 통상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예측을 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통 부분의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아마존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구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관섭이 관행이랄까요? 그런 것들 데이터를 이제 그 각국마다 대륙별로 쫙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구매 정보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서요. 그거를 이제 빅데이터랍니다. 저장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든다면 어느 나라에서는 무슨 시전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어떤 사양들을 또 선호하더라 이런 분석들을 쫙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구매 예상을 이제 그 구매 패턴을 분석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즌 이전에 그에 대한 적절한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죠? 배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이 그 사양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해주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구매 창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 입장에서는 판매 기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적정 재고 관리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주전의 배송 서비스라든지 그 재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 배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그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는 이런 최적화시키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이 아마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들은 지금은 계속 적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구매 고객들을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전진 배치를 했을 때는 그만큼 기존의 유통시장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된 얘기면 L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백화점도 있을 거고 할인 매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 홈쇼핑도 있을 거고 전자상거래 모든 게 다 이제 갖추어졌는데 모 회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한테 접근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유통시장에서도 서열이 바뀌지 않을까, 바뀌보다도 추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해서 그거를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물류 현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분야의 이 인공지능을 가미한 어떤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AI 주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사업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왓슨의 슬로건은 뭐냐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 왓슨 기능을 통해서 당신들은 케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심장병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장병 줄인 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병력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족력도 가족력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뭡니까 특별성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체질이라든지 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쭉 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아니면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그 레포트를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진료했던 경험들을 쭉 바탕에서 그 분석한 그 데이터 값들을 쭉 보고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왓슨 기능의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어떤 그 기능에 들어가 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병명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전문의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게끔 이렇게 매칭해 주는 서비스가 왓슨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활용 기능들이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들의 제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치료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치료의 자료들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내 건강 체크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혈압이라든지 뭐 혈당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한 결과값들을 데이터를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시술 치료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저한테 제공을 해주면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질병에 대한 관리 기준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의 유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쫙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질병이라든지 예방치료 아니면 또는 치료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체화시키준다 그러면 저는 질병으로부터 몰랐던 질병들을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그러면 앞으로 세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과 전환을 관리한 시점은 언제? 그걸 본다 그러면 이 4차 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을 보면 피지컬, 현실적인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상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에 관련된 어떤 로직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로봇 공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인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 될 것 같고 가상에서는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집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기술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의 관리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바이오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합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 많은 해방이 될 것이다. 건강 관리가 아니에요. 건강 관리를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많이 해방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혁명의 어느 의료 기술의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신다고 그러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설문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무한대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든지 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제공되고 관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답을 했고요. 응답을 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관리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신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응답을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 기술들이 우리 사회생활을 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초연결 사회로 계속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는 우리가 앞으로의 문명의 리드하는 어떤 그런 팩트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라든지 아니면 이 전문가 분들의 전망은 앞으로는 우리 로봇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에서 오히려 인류가 지배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경제는 계속적으로 캐파량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커지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설립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문제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은 이 장년층의 어떤 노동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노년층 인구는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 노동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에 대한 공백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인공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형 시설들이, 자동화 시설들이 대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본다 그러면 경제적 효과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49.7%가, 즉 다시 말해 50%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능력들은 오히려 더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단순 노무 작업에서는 자동화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맥켄지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동화가 얼마만큼, 업종에 따라서 얼마만큼 추진될 것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섬유 의복 관련 직종에는 91%예요. 상당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류산업종, 운전관리직은 63% 정도. 그 다음에 영업 및 배송관리직은 4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복지 부분은 16%, 의외로 적죠. 그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기능이고, 단순 어떤 이 조합되는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기능직 같은 경우는 자동화 기술로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의 감성을 다스리고 또는 지적 수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부분은 자동화로서는 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계적 요소 때문에 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동화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좀 대체가 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25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그럼 미래 이슈가 뭐냐라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성장 시대는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노동은 불안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도 보시면,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일본 밑에 있죠. 그죠? 한국이 조금 있는데 65% 정도 되죠. 그죠? 그만큼 뭐예요? 한국도 실제적으로 좀 지금으로서는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한 어떤 그런 지구군이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착지율은 60%대 그죠? 되겠습니다. 한국은.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과 인구는 계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돼야 될 거고, 인구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그 갭을 누가 자동화 기술이 대체할 방안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 양극화는 뚜렷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소득 수준이 갭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양극화는 뚜렷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상대적인 절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 차별성은 갭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노령 인구는 저출산은 계속되지만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노동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고령화된 그 인구들도 생산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이라든지 단순 관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공지능형 이 자동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사회 제도적이라든지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어찌 보면 사회의 자연적인 현상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자동화 기술을 요소별로 잘 도입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차 혁명 시대에는 우리는 기회를 본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가 보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연산 처리라든지 관리라든지 통계라든지 뭐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창의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응용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 연산작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학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 지적 능력에 인공지능에 대체할 수 있는 그 능력 수준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그런 어떤 기계적 요소보다도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4차 혁명에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먼저 미래는 이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또 사회 구조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도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도출될 것이고 그 중에 특정적인 거 하나가 문제가 되면 이걸 또 통제 관리를 해서 전체가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혼돈 시대에 계속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좀 더 발전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그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제도를 보완해서 그 인공지능을 발달시켜서 사회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지까지 그 우리가 BC 30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인류가 이제 문명이 이제 개발되어서 발전돼서 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현대에서는 그런 문명들이 4, 5차에 걸쳐서 혁명들이 산업혁명들이 일으켜졌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문명들을 비교한다 그러면 파악해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졌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그 부분이 많았느냐 따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인류 사회는 정반합의 원리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넣으면 또 그거를 또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이라든지 장치를 마련하고 문화가 형성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어떤 4차 혁명 사회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30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바람직한 이런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미래 가치 기술들을 이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주위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 우주, 뭐 자연 환경 이런 것이 보호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각한 부분이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문화는 혁혁하게 그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폐기 처리라든지 즉 리사이클을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이 인류를 장애를 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문명을 누렸다 그러면 환경보호 부분도 굉장히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는 이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떤 휴머니스트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성과라든지 배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가치 기술이 높은 사업자들은 굉장히 이익이 높아질 거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외계층이 굉장히 갭이 이루어질 건데,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개입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겠죠, 그죠? 개발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특정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군집별로 이렇게 해서 군집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전 사회를 전체를 보고 하나의 전체 구성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권리와 소유가 아닌 공유 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 요구되는 부분들이 이제 카쉐어라든지 뭐 아니면 우번이라든지 우버라든지 소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유 개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층 간의 조화 문제를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청년층, 장년층하고 노년층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갭이 벌어질 거고, 특히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 노년층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보장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서 그 갭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라든지 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든지 인간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그러면 4차 혁명 시대의 인재 미래상은 어떨 것인가 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융복합형 창의 인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환경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군집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들을 공유하고 또는 협력해서 집단에 그에 대한 집단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본다 그러면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군집 형태로, 그죠? 집단 형태로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평적 아니면 어떤 특정 기술들을 자기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이라든지 고용 불안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특수한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집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군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추진 전략이 있는데, 상호 간의 신뢰성이라든지 믿음,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또 관리하고 또 그걸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갈등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게 이제 감수성, 감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지까지 자동화라든지 기계적 어떤 발전에 의해서 문명은 이루어왔지만, 그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이 소외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성 요소를 가미한 이런 어떤 미래 사회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전문가 집단인 대학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시면 과학기술이라든지 기술 혁신은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의 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이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소외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행복 추구권, 이런 부분들을 인간 중심은 핵심 가치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조합시켜서 한국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국가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중심형의 어떤 사회 구조 틀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발전 전략을 이제 제시를 해놨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 계층이라든지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상호 간의 불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유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삶을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믿음을 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유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장착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노년층도 일종의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양극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배를 적정하게 하면서 사회 계층을 그 사회의 갈등을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앞으로의 이 과학기술 기반을 한 그 경제적 발전 전략의 아닌가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 계통이 아니라 수평적인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 연계망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공유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혁신 기술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제고하고 그에 따른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립되고 그에 맞는 리더십이라든지 책임감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어떤 리더자가 반드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훌륭한 리더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책임감 있고 대응력 있는 리더십의 이 5가지 핵심 요소, 그죠? 핵심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이 15가지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본다 그러면 먼저 핵심적인 특성으로 보면 아무래도 리더자는 청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진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이라고 보면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거, 구성 요소들, 집단적인 거, 원칙적인 거, 그 다음에 책임성 있는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정열성, 적응력이라든지 동정성이라든지 동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회 포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갖출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예가 잘 나와 있네요. 38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이전 같은 경우는 먹이 사슬을 해서 이제 새우를 뭐로 먹어요? 이 오징어가 먹고 오징어가 또 다시 참치한테 먹고 참치가 고래한테 먹히고 이런 이 구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 기존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들을 석권해버리는 리드해주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전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이런 취식이었는데 지금은 슬로우 고기가 아니라 천천히 가는 대형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조금하지만 사회 변화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사회 변화에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이 사실상 오히려 이 사회라든지 이 업계에서는 오히려 통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 기술들은 굉장히 주기들이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그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반응들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한번 볼까요? 지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서는 리더 기업이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보면 없어졌잖아요. 그 대신 애플을 한번 볼까요? 애플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2001년도에서는 없었는데, 5위권 내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 나타나더니 2016년도에 1위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영원한 기업은 없더라. 그만큼 사회의 어떤 변화든지 대응을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반을 해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등장된 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게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어떤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장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점차점차 줄어든다. 그렇게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 된 얘기지만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롯데라고 얘기를 볼게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으로 시작해서 홈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유통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은 이 형태가 뭐냐면 편리성이라든지 품질이 보장된 편리성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품질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편리성의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리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전자상거래든 홈쇼핑 부분에 굉장히 첨가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응을 잘하는 데가 쿠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롯데가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롯데가 상당히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도 홈쇼핑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는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확대는 되고 있지만 그 대신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자 직종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47%가 뭐냐면은 엔지니어인데 정보통신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쿠팡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리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통 시장에서는 큰 혜성이라고 그럴까요? 떠오르는 다크호스가 아닌가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40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게 위기냐 아니면 기회일까? 라고 따진다 그러면 준비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의 위기와 그 기회가 공존하는데 그 소수의 기술이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 기업은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술 주기가 짧아지고 판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맞는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한다 그러면 상당히 뭡니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대중화라든지 보편화가 가속되고 그 다음에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유 개념이 되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내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마다 요즘은 빅데이터라든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정부와 지자체, 저기 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에서는 미래 가치를, 이 비전을 제시를 하고 지역마다 그게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플랫폼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공유를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만큼 생활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들은 보면은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어떤 전문 인력 이런 분들하고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업들하고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기업들도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도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축적해서 전문 인력들이 더욱더 고급화되지 않을까,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은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구조의 형태의 그 산업 구조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유 개념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병행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저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국민하고 국가가 원하는 어떤 창의 시대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일 큰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문명은 분명히 바뀐 건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조직원들의 감성, 인간미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 가미된 고려된 그런 어떤 기술 요소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플랫폼 사업 개발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적정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원 중심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기관을 개방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부가 리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사회가 구축된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밝은 어떤 미래 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산업들을 클러스터를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분당에 뭐죠? 분당에 무슨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이언 파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무슨 집단화 시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유하고 또는 같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런 어떤 단지 조성이라든지 인력 개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단화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보시면 그 집단 시설에서도 보면 문화도 형성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돼 있고 그다음에 참여해서 개발된 기술들을 거기서 시범 사업도 하고 제품도 개발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상품화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기술진들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주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술 창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 피라미드에 보면 미래융합 기술에 대한 분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겠대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또 정책적 지원도 하고 R&D 뭐 지원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야별로 기술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기술들을 이제 고려해서 미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연관성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을 시켜서 그거를 상품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술들을 풀로 해 가지고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발달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보면 각 그 부처마다의 그 투자 기관 또는 전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통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하고 물류와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또 그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기술들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뭡니까 그에 맞는 사업자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제품화 만들고 또 상품화해서 그거를 또 상품화해서 그에 맞는 이익금을 가지고 공유하고 또 R&D로 또 재투자하고 이런 어떤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력 개발을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 그죠?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그런 기술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어떤 우리의 사회 문화라든지 행복 지수라든지 문명이 바뀔 것이다라는 걸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음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큰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창의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존의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학습된 자료들을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뭐 법률, 사회, 의료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더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정답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진 어려운 문제를 풀 것인가, 공유해서 풀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발견하고 내 방식대로 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상당히 갈등이 될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 나와서 그게 사회적으로 그 통영상으로 가치를 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나한테 플러스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했을 때는 사실상 내가 개발한 데 대해서 쉐어 부분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거를 개발했을 때는 내 그 개발된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돼서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허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공유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다 고차원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유 개념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로서 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내 방식대로 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이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너무 이기적인 얘기인가요? 자, 다음은 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로봇 기술들을 공유 개념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유 개념이 될 것 같고 단순한 어떤 이 기능이라든지 어떤 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로봇들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 회사에서 회사의 자본을 지적 능력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어떤 로봇가 기능이 아니라 지능형 로봇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공유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물류시장에서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물류센터에 보면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된 제품들을 소비자든지 내재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피킹을 해 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 기능들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이 팔레트라든지 박스 다니는 로봇 가서 피킹을 해 옵니다. 이제 속도가 좀 넣어서 그렇지 이제 그걸 개선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빨라지겠죠. 피킹을 해 옵니다. 키바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당 있지 않습니까? 개당 피킹을 할 수 있는 그 세밀하고 정밀된 어떤 그런 기술들은 사실상 로봇들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류 시장에서는 그러한 로봇 시장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혁신적인 어떤 그런 로봇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장 단위를 명령을 때리면 그 계장 단위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피킹해 오는 기술들이 앞으로의 물류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요구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인공지능 로봇 기술 피킹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는 이제 단순한 어떤 수치적인 연산장이 아니라 센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공유 개념으로 해서 가치관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4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의료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치료의 가족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치료에 여기까지 했던 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의 어떤 처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접목해서 집합을 해서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최저간을 앞으로의 질병에 발생되는 유형이라든지 예상을 저한테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그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적 요소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들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가, 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병원들을 보면 진료 부분들을 A 병원, B 병원 이런 식으로 제가 진료를 받았지 치과라든지 아니면 내과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의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를 공유를 한답니다. 데이터화 만든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갔는데도 치과에 갔는데 내성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치과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그에 대한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기가 아니라 이런 그 음성으로 데이터를 내서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의무 기록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진행을 바탕해서 그 수술 관리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의사가 없는 그 운영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더 과장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아무리 기술들이 발달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시술하는 부분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달했지만 그거를 판별하고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전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법, 관리 요소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주기들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서 빨리빨리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든지 기술들이 금방금방 바뀌고 또 변화를 일으켜주고 또 차세대의 어떤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고 또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 인공지능이 발달된다고 그러지만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까지는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기술 개발은 인간의 능력은 글쎄요 능가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스 기술이라든지 알파고 바둑 같은 경우는 인간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그러지만 그보다도 감성이 고려된 인간 능력은 결국은 뭐라고 그러죠? 신기술들이 신기술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신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관리 기술, 법 제도, 인력 양성,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국가적인 과제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서로가 공유를 하고 협력해가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